어머니, 내일 수술하다 잘못되시면 어떡해요? 일단 집 명의부터 넘겨주세요. 수술을 코앞에 둔 어머니의 침대맡에서 아들은 걱정 대신 계산기를 두드리며 인감도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수술실에서 차가운 메스를 받아내는 그 시각, 몰디브 해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었죠. 여보, 어머니 유산 다 우리 거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터뜨린 건 샴페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생을 박살낼 폭탄이었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탐욕에 눈이 멀어 썩어버린 자식이라는 환부를 도려내는 한 어머니의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완벽한 복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코를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가 병실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바늘은 어느새 밤 11시를 넘어서고 있었죠. 올해 칠순이 된 그마는 딱딱한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내일 있을 위암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삼키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아들 현준과 며느리 미진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현준의 손에는 누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안 주무시고 계셨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미진이 잔뜩 꾸민 목소리로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마는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앉으며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것들이 수술 전날 밤에 찾아온 꼴이 영 미심쩍었거든요. 내일이 수술인데 잠이 오겠니? 그나저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웬일들이야? 현준이 잽싸게 의자를 끌어와 침대 옆에 바짝 붙어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이 수술이시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려고 뭐 좀 준비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정리해두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요. 현주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들고 온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턱하니 올려놓았습니다. 금화가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물었죠. 이게 뭐야? 미진이 기다렸다는 듯 앞으로 나서며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요즘 의료사고도 빈번하고 세상이 흉흉하잖아요. 만에 하나 수술이 잘못되면 상속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절차도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 명예 이전이나 재산 정리를 딱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현준이 고개를 주걱거리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변호사님도 지금 해두는 게 제일 이득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이 서류 읽어보시고 인감도장 어딨는지 알려주시면 저희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금화는 기가 차다는 표정으로 아들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수술을 앞둔 어미 앞에서 돈 타령이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너희들 지금 내가 수술받다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온 거냐? 장례 치를 준비부터 하자는 거야? 금화의 서슬 퍼런 호통에 미진이 화들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끔찍한 소리를 왜 하세요? 그냥 유비무환이라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자는 거죠. 요즘 제 주변에서는 다들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추세라니까요. 현준이 서류를 주섬주섬 꺼내 금화 앞으로 들이밀었습니다. 종이 위에는 증여계약서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 순간 금화의 머릿속에 정확히 한 달 전에 끔찍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과 함께 병원에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고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 밤이었죠. 거실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진단서를 보고 있는데 현준의 방문 틈새로 소름 끼치는 대화가 새어나왔습니다.
위암 3기라고? 의사가 정말 그렇게 말했어? 미진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수술해야 한대. 예후가 안 좋을 수도 있다나 봐. 현준의 무미건조한 대답이 들려왔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어머니 가시기 전에 재산 문제부터 확실히 해둬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이랑 땅이랑 미리미리 명에 넘겨받아야지. 현준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탁탁 소리가 금화의 심장을 후벼 파는 것만 같았어요. 이 단독주택 집값만 해도 50억은 좋게 넘고 주식이며 예금까지 합치면 여보, 우리 진짜 부자 되는 거네. 어머니가 오래 사시면 좋겠지만 위암이면 솔직히 시한부나 다름없잖아. 현준의 목소리에는 슬픔 대신 묘한 기대감마저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금화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느끼며 피눈물을 삼켜야 했죠.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 어미의 죽음을 로또 당첨처럼 여기고 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습니다. 다시 과거의 기억에서 깨어난 금화는 차갑게 식은 눈빛으로 눈앞의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이라도 해야겠구나 싶었죠. 그래, 니들 말이 맞다.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겠지. 금화가 체념한 듯 힘없이 말했습니다. 현준과 미진의 얼굴에 감출 수 없는 화색이 돌았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역시 우리 어머니가 현명하시다니까요. 두 사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금화는 침대 옆 서랍을 열어 깊숙이 넣어두었던 흰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줄 유언장이 이미 여기 있다. 내가 혹시나 해서 미리 작성해뒀어. 자필로 꾹꾹 눌러 썼다. 현준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며 봉투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정말요? 언제 이런 걸 다 쓰셨어요? 한 달 전에. 몸이 안 좋아지니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 너희들 걱정할까봐 말 안 하고 혼자 준비해뒀지. 금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현준이 급하게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종이에는 모든 재산을 아들 현준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죠. 세상에, 어머니. 미진이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금화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잘할게요. 현준도 입이 귀에 걸려 유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거 공증 받은 서류예요? 나중에 딴소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필 유언장은 도장 찍고 날짜 적으면 공증 없이도 확실한 효력이 있어. 다만 수술 끝나고 내가 몸 좀 추스르면 그때 정식으로 공증도 받아두마. 금화는 속으로 비웃음을 삼키며 천연덕스럽게 대꾸했습니다. 혹시 내일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이 유언장만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러니 안심해라. 현준과 미진은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세요. 수술 무조건 잘 되실 거예요. 저희가 기도할게요. 이제야 목적을 달성했는지 현준이 효자 노릇을 하려 들었습니다. 금화는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대며 짐짓 지친 표정을 지었죠. 그런데 말이다. 내일 수술실 들어갈 때 너희가 밖에서 질질 짜고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약해져서 안 될 것 같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미진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금화는 손을 휘휘 저으며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차라리 너희들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와라. 며칠 푹 쉬다 오면 수술 다 끝나고 회복실에 가 있을 테니까.
수술 끝나고 회복하면 내가 연락하마. 현준의 얼굴이 대번에 밝아졌습니다. 병실 지키는 게 곤욕스러웠던 차에 잘됐다 싶은 눈치였죠. 정말요? 그래도 보호자가 없으면 병원에서 뭐라 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없어도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니까. 간병인도 있고 의사 선생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오히려 너희가 있으면 내가 더 긴장돼서 혈압만 오를 것 같아. 그 편이 나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미진이 현준의 팔을 슬쩍 꼬집으며 귓속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있으면 어머니가 편히 못 쉬시잖아. 괜히 옆에서 불안해하는 것보다 나아. 현준이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니 뜻대로 할게요. 효도하는 셈 치고 저희가 자리를 좀 비켜드릴게요. 대신 수술 끝나면 바로 연락 주셔야 해요. 그래, 알았다. 고맙구나.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거라. 이 돈은 여행 경비에 보태 쓰고. 금화가 피곤하다는 듯 눈을 감고 돌아 누웠습니다. 현준과 미진은 봉투 안에 든 500만 원을 보고 신이 나서 엉덩이를 들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어머니, 그럼 푹 주무세요. 수술 잘 받으시고요. 다녀와서 뵐게요. 두 사람이 콧노래라도 부를 기세로 병실 문을 나서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를 듣던 금화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정이라는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모성애 따위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금화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전화기를 거칠게 집어들고 익숙한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차 실장? 나야.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할 일이 있어. 병실 문을 나온 현준과 미진의 얼굴은 순식간에 싹 바뀌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연극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들처럼 허리를 꼿꼿이 펴고 복도를 활보하기 시작했죠. 어머니가 누워있는 병실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두 사람의 눈은 이미 욕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 어디 갈까? 가까운 일본? 아니면 발리가 낫나? 샴페인 한잔하면서 받아보는 거 딱인데. 미진이 현준의 팔짱을 꽉 끼며 콧소리 섞인 목소리로 들떠서 물었습니다. 현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워 보였죠. 스케일 좀 키워. 당연히 럭셔리하게 가야지. 우리 이제 땡전 한 푼 아쉬울 거 없는 진짜 부자잖아. 어머니 유언장 봤지? 어머니 재산이 다 우리 돈이라고. 맞아. 자기 말이 다 맞아. 그럼 우리 무조건 5성급, 아니 6성급 리조트로 가자. 방도 제일 비싼 스위트룸으로 잡고 나 스파도 매일 받을 거야.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향해 킬킬대며 경쾌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술을 앞둔 어머니를 두고 떠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었죠. 그때 뒤쪽 간호 스테이션에서 다급한 고무신 발소리가 타닥타닥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보호자분, 박금아 환자분 보호자님. 담당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숨이 턱에 닿도록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헐떡이며 현준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빠졌어요. 이거 없으면 수술 못 들어가요. 여기 서명해 주셔야 해요. 현준이 잔뜩 구겨진 얼굴로 손목시계를 신경질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치 잡상인을 쫓아내려는 사람처럼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죠. 아,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빨리 줘봐요. 우리 바쁘니까. 죄송해요. 하지만 규정상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절대로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요. 그리고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고지도 들으셔야. 간호사가 진땀을 흘리며
절박하게 설명을 시작하려는 순간 현준이 팔이 쫓듯 손을 휘휘 저어버렸습니다. 됐어요, 됐어. 그런 거 들을 시간 없다니까요. 어차피 의사가 알아서 할 거 아닙니까? 현준이 간호사의 손에서 볼펜을 거의 뺐다시피 낚아채며 투덜거렸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소리가 아니었죠. 수술하다 죽으면 병원 책임이지 뭐 안 그래요? 여기 사인만 하면 되죠? 간호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경악했습니다. 자기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보호자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어머니 수술을 두고.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뭘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요? 융통성 없게. 현주는 서류 내용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렁이 기어가듯 대충 휘갈겨 서명했습니다. 옆에 있던 미지는 남편이 막말을 하든 말든 핸드폰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빨리 좀 해봐. 집에 가서 짐 싸야 돼. 알았어, 알았어. 금방 가. 현준이 서명을 마치고는 서류를 간호사 가슴팍에 던지듯 툭 건넸습니다. 자, 됐죠? 이제 우리 갑니다. 더 이상 귀찮게 전화하지 마세요. 간호사가 바닥에 떨어질 뻔한 서류를 겨우 받아들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기 환자분이 혹시라도 위급해지시면. 현준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 미진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여보, 우리 공항 가는 길에 백화점 들러서 여행용 가방도 새로 싹 바꾸자. 저번에 보니까 루이비통 캐리어 예쁘던데. 그래, 좋아. 사고 싶은 거 다 사. 어차피 돈 걱정은 이제 끝났으니까.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시끄럽게 웃으며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기 전 살짝 열린 문틈으로 금화는 이 기막힌 꼴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웃음소리, 그리고 그 끔찍한 대사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죠. 아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한 수술을 마치 귀찮은 업무 처리하듯 해치우는 꼴을 보니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치익하고 꺼져버렸습니다. 금화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까 연결해둔 전화는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차 실장, 듣고 있었나? 네, 회장님. 다 들었습니다. 저 지금 병원에 거의 도착했습니다. 수화기 넘어 차 실장의 목소리에도 당혹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금화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차 실장. 지금 당장 즉시 재단 설립 절차 마무리해. 알겠습니다. 그럼 재산 기부 절차도 오늘 밤 안으로 다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저놈들 여행 가면 저 아이들 짐 다 빼서 보관센터에 보관해놔. 그리고 이 집 당장 팔아버려. 집을 말씀이십니까? 집이 여행에서 돌아오시기까지 팔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 그럼 재단 앞으로 돌려놓지. 금화가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의 미련은 없다는 듯한 태도였죠.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회장님? 응.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돈으로 호의호식한 것도 모자라 내 목숨값까지 계산하는 놈들이야.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싹 다 뺏어버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시하신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금화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서 있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는 금화의 눈치를 살피며 쭈뼛쭈뼛 다가와 수술 동의서 사본을 내밀었습니다. 현준이 개발세발 휘갈겨 쓴 서명을 보니 쓴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게 내 놈이 어미에게 한 마지막 짓거리의 증거구나. 그래, 잘 간직하마. 금화는 휠체어를 밀고 병실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현준과 미진이 주차장에서 외제차에 오르는 모습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히히덕거리고 있었죠. 그만은 휠체어를 돌려 간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간호사님, 수술 전에 더 확인해야 할 게 있나요? 내일 보호자가 안 올 거라서요. 보호자분 없이 수술 괜찮으시겠어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금화가 아무렇지 않은 듯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금화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고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직 차가운 결심만이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죠. 주차장 출구를 빠져나가는 현준의 차 붉은 미등이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천국행 비행기를 타러 간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실상은 지옥의 불구덩이를 향해 엑셀을 밟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금화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나직하게 하지만 뼈가 시리도록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실컷 즐거워해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다음 날 아침 7시에 고요한 고급 주택가의 대형 트럭 세대가 위협적인 엔진 소리를 내며 금화의 자택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현준과 미진은 밤새 콧노래를 부르며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 새벽 5시에 집을 나가버렸죠. 대문 앞을 막아선 트럭에서 차 실장이 칼같이 다림질된 정장 차림으로 내리더니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새벽 공기만큼이나 차가운 표정으로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차 실장입니다. 양현준 씨 부부 공항 도착 확인했습니까? 수화기 너머에서 대답을 들은 차 실장의 인매가 살짝 비틀려 올라갔어요. 네, 방금 출국 수속 마치고 면세구역 들어갔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7시 30분 이륙 예정이고요. 차 실장이 전화를 툭 끊고는 대기하고 있던 이삿짐 센터 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팀장님, 지시한 대로 오전 10시 30분까지 끝내주세요. 아유, 걱정 마십시오. 저희가 이 바닥에서 번개팀으로 유명합니다. 2층 안방이랑 작은 방에 있는 거 싹 다요. 옷, 가방, 신발, 책, 하다못해 쓰다만 화장품까지 개인 물품은 죄다 빼내세요. 칫솔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차 실장이 주머니에서 마스터키를 꺼내 흔들어 보이며 덧붙였습니다. 단 1층 거실이랑 주방에 있는 고가구랑 미술품들은 회장님 소장품이니 손끝 하나 대지 마세요. 그것들은 별도 전문팀이 처리할 겁니다. 자, 들어갑시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움직여. 시간 없다. 인부 6명이 우르르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니 현준과 미진이 떵떵거리고 살던 흔적들이 아주 가관이었죠. 현준의 방 벽면은 온통 자기 자랑거리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장부터 회사 우수사원상, 골프대회 트로피들이 번쩍번쩍 빛을 내고 있었죠. 와, 이 집 아들내미 상 많이 탔네. 실장님, 이런 트로피들도 다 가져가나요? 깨지기 쉬워 보이는데? 젊은 인부가 트로피를 들고 난감한 듯 물었습니다. 차 실장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했습니다. 전부 다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쓸어 담으세요. 아, 네. 인부들이 차 실장의 살벌한 기세에 눌려 트로피들을 포장지도 없이 박스에 와르르 쏟아부었습니다. 유리와 금속이 부딪히며 쨍그랑, 캉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2층 물건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담으세요. 현준의 옷장 문이 활짝 열리자 수십 벌의 최고급 맞춤 정장과 캐주얼 의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몇백만 원짜리 이태리 양복들이 헌 옷수거함에 들어가는 옷가지처럼 짐짝 취급을 당하며 박스 속으로 구겨졌습니다.
미진의 드레스룸으로 들어간 여직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벽면 가득 찬열, 루이비통, 에르메스 가방들이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대박! 언니, 이거 봐요. 이거 다 진품 맞죠? 와, 에르메스 버킨백이 깔별로 있네. 이거 하나면 우리 연봉인데. 명품 가방들이 서로 짓눌리고 찌그러지며 일반 이사 박스에 무더기로 쌓였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가방들이 시장 바구니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짐차로 실려 나갔죠. 한편 1층 거실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하얀 장갑을 낀 미술품 전문 포장팀이 금화가 평생 수집한 도자기와 서화들을 아기 다루듯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었죠. 이야, 이 청자 화병 때깔 좀 보소. 이건 박물관에 가야 할 국보급인데? 조선시대 진품 맞죠? 미술품 전문 포장사가 혀를 내두르며 감탄했습니다. 회장님이 아끼시는 귀한 작품들입니다. 이건 박스 말고 특수 케이스에 넣어서 무진동 차량으로 모시세요. 재단 전용 수장고로 갈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충격 방지 포장 3중으로 들어갑니다. 같은 시각 현관 앞에서는 법무사 2명이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등기소 문 열기만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등기부 등본 변경 신청서 작성 끝났습니다. 토지랑 건물 전부요. 법무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탁탁 치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차 실장이 매의 눈으로 서류를 훑어보았습니다. 소유자명이 박금화 장학재단으로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들어간 거 맞죠?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아이고, 저희가 누굽니까? 재단 등록증이랑 10번도 넘게 대조했습니다. 이사장님은 당연히 박금화 회장님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한편 대문 앞에서는 보안업체 직원들이 요란한 드릴 소리를 내며 기존 도어락을 무자비하게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기존 비밀번호 시스템 완전 초기화, 아니 아예 삭제 완료했습니다. 이제 기존 번호 백날 눌러봤자 안 열립니다. 기술자가 뜯어낸 구형 도어락을 바닥에 던지며 보고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최첨단 장비가 들려 있었죠. 새로 설치할 건 은행 금고 수준입니다. 지문 스캔에 홍채 인식까지 해야 열리는 이중 보안 시스템이죠.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갑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집안을 가득 채웠던 현중과 미진의 물건들이 거짓말처럼 싹 빠져나갔습니다. 2층 방들은 마치 흉가처럼 텅 빈 채 찬 바람만 횡하니 불었죠. 어휴, 짐이 어마어마하네요. 이 물건들 다 어디로 모실까요? 트럭 기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물었습니다. 동대문구에 있는 24시간 무인 셀프 보관센터 주소입니다. 차 실장이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기사에게 찔러주었습니다. 창고 크기는요? 이거 5톤 트럭 세대 분량인데 테트리스 하듯이 꽉꽉 채워 넣으세요. 짐 구겨져도 상관없으니까. 이삿집 센터가 모든 짐을 싣고 나가고 난 뒤 박금화라는 문패가 뜯겨 나가고 검은색 바탕에 흰 글씨가 선명한 새 현판이 위풍당당하게 걸렸습니다. 박금화 장학재단 사무국. 글자 하나하나가 마치 현준 부부를 향한 선전포고처럼 빛났습니다. 여기 스티커 작업도 마무리 지겠습니다. 간판업체 직원이 빨간색 경고 스티커를 대문과 담장 곳곳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무단 침입 시 형사 고발 조치, 24시간 CCTV 녹화 중. 살벌한 문구들이 집을 요새처럼 감쌌습니다. 차 실장은 텅 빈 거실 한복판에 홀로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현준이 마시던 양주병, 미진이 사모으던 인형들, 그 역겨운 탐욕의 흔적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고풍스러운 가구들만이 주인 잃은 공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덩그러니 액자 하나만이 남아 있었죠. 25 꽃다운 나이의 금화가 갓 태어난 핏덩이 현준을 품에 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는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차 실장은 그 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보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는 씁쓸함을 뒤로하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육중한 현관문이 철컥하는 묵직한 기계음과 함께 굳게 잠겼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가족의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등을 처먹으려던 불효자들을 영원히 추방하는 차갑고도 견고한 성벽이 되어버렸죠. 같은 시각 금화의 집이 텅 비어버린 것과 동시에 병원 수술실 입구에는 섬뜩한 붉은 등이 딩하고 켜졌습니다. 금화는 차가운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좁디 좁은 수술대 위에 누워 있었죠. 천장에 달린 거대한 조명이 금방이라도 덮칠 듯 위압적으로 번쩍이고 있었어요. 환자분, 이제 마취 시작할 겁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숨을 쉬세요. 마취과 의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산소 마스크를 금화의 얼굴에 씌웠습니다. 금화는 차가운 마취 가스를 들이마시며 점점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떠오르는 건 탐욕에 찬 눈빛뿐이었습니다. 수술실의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멀어지더니 이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집도 시작하겠습니다. 메스. 주치의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술실 안에는 심전도 모니터의 규칙적인 기계음만이 긴박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죠. 현재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혈압 120에 80, 맥박 72회입니다. 아직은 안정적입니다. 간호사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보고했습니다. 주치의의 손에 들린 메스가 금화의 복부를 가르기 시작했고 위암 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같은 시각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초호화 럭셔리 요트 위에서는 전혀 딴 세상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 아래 에메랄드빛 바다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와, 여보,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완전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야. 미진이 책 넓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낀 채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현주는 한 손에 비싼 샴페인 병을 들고 폼을 잡으며 코르크 마개를 뻥 하고 따버렸습니다. 하얀 거품이 분수처럼 솟아오르자 두 사람은 아이처럼 깔깔대며 좋아했죠. 자, 건배. 우리의 화려한 인생 2막을 위하여. 현준이 샴페인 잔을 높이 쳐들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외쳤습니다. 미진도 질세라 잔을 부딪히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건배. 두 사람은 요트 갑판 위에서 흘러나오는 댄스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대 위에서 배를 가르고 있는 그 시간에 아들 부부는 샴페인을 마시며 엉덩이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참 춤을 추던 현준이 갑자기 생각난 듯 주머니에서 휴대폰 계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기야, 내가 아까 비행기에서 대충 계산을 좀 해봤거든. 어머니 사시는 그 집 위치가 기가 막히잖아. 그거 세만 줘도 월 임대료가 1,000만 원은 좋게 나올 거야. 정말? 1,000만 원? 그럼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매달 1,0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거야? 미진이 눈을 반짝이며 계산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건 약과지. 시작일 뿐이라고. 주식이랑 예금 이자까지 다 합치면 자 봐라. 월 3,000만 원은 거뜬히 땡길 수 있어. 연봉이 아니라 월급이 3,000이라고. 야, 여보 최고다.
나 그럼 이제 백화점 가서 가격표 안 보고 쇼핑해도 되는 거지? 나 심장 멎을 것 같아. 미진이 콩콩 뛰며 현준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시각 수술실에서는 진짜로 심장이 멎을 듯한 위기 상황이 닥쳐왔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80에 50입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 하는 경고음이 요란하게 울려댔죠. 맥박도 불안정해요. 110회로 치솟았습니다. 선생님, 환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수술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주치의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수액 투여 속도 최대로 올려 환자가 쇼크 상태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산소 포화도도 떨어지고 있어요. 마취가 의사의 목소리에도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의료진들이 금화의 생명을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동안 요트 위의 파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샴페인을 홀짝이다 문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여보, 근데 그 유언장 말이야. 그거 진짜 법적으로 확실한 거 맞지? 나중에 딴말 나오는 거 아니야? 현주는 입가에 묻은 술을 닦으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아이고, 걱정도 팔자다. 내가 몇 번을 말해? 자필로 쓴 유언장은 공증 없어도 100% 유효하다고. 내 친구 중에 변호사 하는 놈 있잖아. 걔가 술자리에서 분명히 그랬어. 그래. 그래도 혹시라도 토씨 하나 틀렸다고 무효되면 어떡해? 걱정 붙들어 매시라니까. 자필 유언장은 누가 뭐래도 법적 효력이 짱짱하다고. 어머니가 우리 주려고 작정하고 쓰신 건데 뭐가 문제야? 사실 현준이 들은 정보는 술김에 건성으로 들은 엉터리 지식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는 뒷말은 기억도 못하고 자기 유리한 대로만 해석한 것이었죠.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올려둔 현준의 휴대폰이 지잉, 지잉 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서울대 병원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떴습니다. 뭐야, 병원에서 전화가 왔네. 미진이 흠칫 놀라며 현준의 팔을 잡았죠. 받아봐, 빨리. 어머니 수술 끝난 거 아니야?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현준은 잠시 전화기를 노려보다가 이내 귀찮다는 듯 전원 버튼을 꾹 눌러버렸습니다. 벨소리가 뚝 끊기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에이, 받지 마. 수술하다 피가 모자라니 어쩌니 하면서 오라가라 할 게 뻔해. 괜히 기분만 잡치지. 하긴 자기 말이 맞아. 나중에 문자나 확인해. 두 사람은 어머니의 생사보다 지금 당장의 흥이 깨지는 게 더 싫었던 겁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수화기를 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보호자랑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기를 아예 꺼놓은 것 같아요. 계속 시도하세요. 지금 환자 보호자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주치의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수술실 안은 피비린내와 긴장감으로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의료진이 금화의 뱃속에서 암덩어리와 사투를 벌이는 동안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혈압이 조금씩 잡히고 있습니다. 휴, 다행입니다. 출혈 잡혔어요.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긴장 늦추지 말고. 주치의가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장장 9시간에 걸친 대수술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수술실 밖에 불이 꺼지고 주치의가 피 묻은 수술복을 벗으며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암 조직은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고비였는데 환자분 의지가 강하셨어요. 다행이네요. 환자 의식은 언제쯤 돌아올까요? 마취가 깊어서 2~3시간 정도 후면
회복실에서 깨실 겁니다. 금화는 이동 침대에 실려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가족 하나 없는 썰렁한 회복실 침대 옆을 지키고 있는 건 오직 차 실장뿐이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금화가 무거운 눈꺼풀을 파르르 떨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에 하얀 형광등 불빛이 흐릿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회장님, 정신이 드십니까? 수술 아주 잘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차 실장이 얼른 다가와 금화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금화는 말라버린 입술을 달싹이며 몽롱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아들 현준과 며느리 미진의 모습을 찾고 있었죠. 하지만 보이는 건 걱정스러운 표정의 차 실장뿐이었습니다. 현준이는? 애들은 왔나? 차 실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침묵만으로도 모든 대답이 되었습니다. 저 여행 가셨잖아요. 전화도 계속 꺼져 있어서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금화는 힘없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로 닥치니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묘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그놈들이 와서 가식적으로 눈물 짜내고 내 재산 계산하느라 눈알 굴리는 꼴 안 봐도 되니까 오히려 속이 시원하구나. 금화는 떨리는 손을 들어 배 위에 붙은 거즈를 만져보았습니다. 칼에 베인 수술 자국보다 자식에게 베인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쓰리고 깊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오후 4시의 뜨거운 태양 아래 현준과 미진은 여전히 흥청망청 파티를 즐기고 있었죠. 현준은 돔 페리뇽을 물처럼 들이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캬, 죽인다. 이게 바로 성공한 인생의 맛이지. 여보, 천천히 좀 마셔. 그거 한 병에 50만 원이 넘는 술이야. 현주는 빈 잔을 허공에 흔들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50만 원? 그게 돈이야? 껌값이지. 한국 가면 우리한테 매달 꽂히는 돈이 얼만데. 마음껏 마셔, 마음껏. 그때 테이블 위 현준의 핸드폰에서 띠링, 띠링 하고 요란한 알림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카드사에서 보낸 한도 초과 임박 경고 문자였지만 현준은 내용을 보지도 않고 화면을 엎어버렸습니다. 어이, 거기 룸서비스. 여기 술 다 떨어졌잖아. 헤네시 파라디 제일 비싼 걸로 한 병 가져오고 안주는 랍스터랑 캐비어로 꽉꽉 채워서 가져와. 빨리빨리. 지나가던 직원을 하인 부리듯 호통친 현주는 다시 미진을 보며 으스댔습니다. 미진은 선베드에 누워 핸드폰으로 명품 쇼핑몰을 뒤지느라 정신이 없었죠. 바로 그때 현준의 핸드폰이 다시 한번 지잉하고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대 병원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수술 완료. 환자 상태 안정적. 보호자 연락 바랍니다. 현준이 문자를 힐끔 보더니 피식 비웃으며 핸드폰을 소파 구석에 휙 던져버렸습니다. 참나. 그 노인네 생명줄 한번 즐기네. 기어이 안 죽고 살아남았어. 역시 독해, 독해. 정말 수술 잘 됐대? 그럼 우리 계획에 차질 생기는 거 아니야? 퇴원하면 어떡해? 미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현주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유언장은 우리 손에 있잖아. 그리고 퇴원하면 뭐 어쩔 건데?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셔야지. 집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셔? 아, 맞다. 요양병원. 당연히 그래야지. 어머니도 그게 훨씬 편하실 거야. 전문 간병인도 있고 친구들도 많고 두 사람은 멀쩡히 살아난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갖다 버린 계획을 아무렇지 않게 떠들며 희희낙낙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철없는 웃음소리가 공허하게 바다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스스로 파놓은 함정인 줄도 모르고 벼랑 끝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불나방 같은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몰디브에서의 화려한 파티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일주일 만에 귀국한 현준과 미진은 여전히 술이 덜 깬 몽롱한 상태로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동네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미진이 캐리어를 질질 끌며 짜증을 부리기 시작했죠. 아, 한국 공기는 왜 이렇게 매연 냄새가 나? 답답해 죽겠네. 여보, 우리 집만 대충 풀고 바로 사우나 가자. 가서 땀 좀 빼야 살 것 같아. 그래, 그러자. 나도 머리가 깨질 것 같다. 두 사람은 위풍당당하게 대문 앞에 섰습니다. 현주는 습관적으로 도어락 패널을 올리고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삐삐삐삐 경쾌한 열림음 대신 소름 끼치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게 왜 이래? 손에 땀이 났나? 현준이 옷소매로 손가락을 쓱쓱 닦고 다시 눌렀지만 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제야 고개를 든 현준의 턱이 빠질 뻔했습니다. 대문 위에 낯선 검은색 현판이 저승사자 명패처럼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금아 장학재단 사무국. 박금아 장학재단? 이게 뭐야? 여보, 저거 보여? 우리 집 문패가 왜 저래? 미진이 선글라스를 벗어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문에는 외부인 출입 금지, CCTV 촬영 중 같은 살벌한 경고 스티커들이 부적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다급해진 현준이 주먹으로 대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야. 안에 누구 있어요? 문 좀 열어보세요. 쾅, 쾅, 쾅. 대문이 부서져라 발길질을 해대자 양쪽 담벼락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거구의 보안 요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당신들 뭡니까? 남의 사유지에서 무슨 행패예요? 보안 팀장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뭐하긴 뭐해요. 내 집 내가 들어가는데 당신들은 누군데 남의 집 앞에서 얼쩡거려. 여기는 박금아 장학재단 소유 건물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당장 돌아가시죠. 무단 침입? 야, 웃기지 마. 우리가 이 집 아들이란 말이야. 보안 요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희는 그런 내용 모르고 외부인 출입 금지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2명뿐이에요. 현준이 멱살이라도 잡을 듯 달려들 때 끼익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리고 차 실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현준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반색하며 달려갔죠. 차 실장님, 아유, 잘 만났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집골이 왜 이래요? 하지만 차 실장의 표정은 남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는 현준의 손을 뿌리치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현준 씨, 미진 씨, 두 분 짐은 전부 뺐습니다. 동대문 보관센터에 맡겨뒀으니 거기 가서 찾으세요. 여기 주소랑 보관증입니다. 차 실장이 종이 한 장을 현준의 가슴팍에 툭 던졌습니다. 짐을 뺐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30년을 넘게 산 집인데 여기는 이제 공익재단 건물입니다. 두 분이 머물 공간은 없습니다. 회장님 지시니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가주세요. 어머니 지시라고요? 말도 안 돼. 수술 잘못돼서 노막 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들인데, 하나뿐인 아들인데. 현준이 악을 쓰며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보안 요원들이 가로막아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더 이상 볼 일 없으니 가세요.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그땐 진짜 법대로 합니다. 차 실장은 미련 없이 뒤돌아서 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죠.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된 미진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 명품 가방, 내 보석들, 다 어디 갔어. 으아앙. 동리가 떠나가라 소란을 피우자 지나가던 이웃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시선에 얼굴이 벌개진 현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봐요? 다들 꺼져요. 남의 집이래 왜 참견이야. 여보, 그만해. 쪽팔려 죽겠잖아. 수술하시는데 여행 가라고 500만 원 쥐어주실 때부터 알아봤어야 돼. 꿍꿍이가 있었던 거라고. 미진이 현준의 머리채를 잡을 듯이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머니 무슨 생각이신 거야. 너라도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렸어야지. 이게 어디서 남 탓이야. 무능력하면 효도라도 잘했어야지. 이제 우리 어떡할 거야. 당장 오늘 밤 어디서 자냐고. 두 사람은 길거리 한복판에서 서로를 탓하며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몰디브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영원할 것 같았던 부부의 의리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습니다. 캐리어 2개와 함께 길바닥에 나앉은 그들의 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굳게 닫힌 철문은 더 이상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화려했던 욕망의 모래성은 파도도 아닌 제 어미의 눈물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차가운 길바닥에서 쫓겨나 허름한 여관방에서 쭈그려 자고 일어난 현준과 미진은 눈곱도 제대로 떼지 못한 채 헐레벌떡 김 변호사의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현준이 사무실 문을 부서져라 열어젖히며 쇳소리를 질렀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입니까?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김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이 난리통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서늘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일단 흥분 가라앉히시고 저기 의자에 앉으시죠. 앉아 있을 때가 아니에요. 변호사님, 우리 집이 갑자기 무슨 듯도 보도 못한 재단 건물이 됐대요. 깡패 같은 놈들이 문 앞을 지키고 우린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미진이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울먹였습니다. 그녀의 명품 원피스는 이미 구겨질 대로 구겨져 볼 품이 없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제 차 실장님께서 전화로 상황 설명 다 해주셨거든요. 현준이 가방을 뒤집어 꼬깃꼬깃해진 유언장을 보물단지처럼 꺼내 책상 위에 탁 하고 내려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실핏줄이 터져 살기가 돌고 있었죠. 다 필요 없고 우리한테는 이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직접 써주신 자필 유언장이요. 여기에 전 재산을 나한테 준다고 분명히 쓰셨다고요. 맞아요. 변호사님, 이거면 그 재단인가 뭔가 하는 거 다 무효로 만들고 집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죠? 빨리 소송 걸어서 그 사람들 다 쫓아내주세요. 미진이 변호사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리듯 물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집어들고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훑어보았습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흐르고 잠시 후 김 변호사가 허하고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참 현준 씨, 정말 기가 막히네요. 뭐가 기가 막혀요? 감탄만 하지 말고 빨리 소장 접수해 달라니까요. 현준이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재촉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을 책상 위에 툭 던지듯 내려놓으며 냉정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현준 씨, 냉정하게 들으세요. 이 유언장은 지금 당장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네,
무슨 뚱단지 같은 소리예요? 자필 유언장은 공증 없어도 유효하다고 내 친구가 그랬는데 변호사가 그것도 몰라요? 현준이 얼굴을 붉히며 따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분이 법을 잘 모르셨나 보네요. 물론 자필 유언장도 효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조건이 몇 가지 필요하죠. 첫째, 유언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지금 멀쩡히 살아계시죠? 그럼 이건 그냥 낙서나 다름없습니다. 아, 그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현준이 말문이 막혀 더듬거렸습니다. 김 변호사는 쐐기를 박듯 다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설령 어머님이 당장 돌아가신다고 해도 현준 씨가 상속받을 재산이 10원 한 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주식도 있잖아요. 미진이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김 변호사는 모니터 화면을 돌려 등기부 등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전에 박금화 회장님 명의의 모든 부동산, 주식, 예금까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박금화 장학재단에 전액 기부되었습니다. 여기 등본 보세요. 소유자가 싹 다 재단으로 변경된 거 보이시죠? 현준이 모니터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소유자란에 선명하게 찍힌 재단법인 박금화 장학재단이라는 글자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어요? 상속받을 재산 자체가 증발해버렸는데 유언장이 무슨 소용입니까? 쉽게 말해서 빈 통장, 아니 빈 깡통을 상속받는 거나 마찬가지란 소립니다. 김 변호사의 잔인할 정도로 정확한 팩트 폭격에 현준이 분통을 터뜨리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치사하게 아들 뒤통수를 쳐 속였다기보다는 현준 씨가 먼저 어머님 가슴에 대못을 받고 배신하셨죠. 인과응보 아닙니까? 김 변호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쏘아붙였습니다. 현준이 흠칫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간호사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죽으면 병원 책임이다. 귀찮게 하지 마라. 어머님께 다 들으셨어요. 김 변호사의 말에 현준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날의 패륜적인 언행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죠. 어머님 목숨을 귀찮은 짐짝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소송을 하시겠다고요? 판사님이 참 좋아하시겠습니다. 아주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현주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미진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습니다. 그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요? 뉴스에서 봤는데 자식한테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이 있다면서요. 그거라도 받아내면 되잖아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그것도 상속 재산이 남아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죠. 이 경우는 전 재산이 공익 목적을 위해 사회에 환원된 케이스입니다. 게다가 불우한 학생들을 돕겠다는 장학사업 아닙니까? 법원에서 보기에 얼마나 훌륭한 사회 환원입니까? 그래도 자식인데 땡전 한 푼 못 받는 게 말이 되냐고요. 네, 말이 됩니다. 이런 공익재단을 상대로 그것도 폐륜을 저지른 자식이 돈 내놓으라고 소송을 건다? 승소 가능성 제로에 가깝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천만 원 날리고 몇 년 동안 피 말리다 끝날 확률이 99.9%예요. 김 변호사의 냉철한 분석에 미진은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전혀 없네요. 그만 돌아가세요.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한 가지 방법은 있네요. 지금이라도 어머님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비세요.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비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문을 열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주는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35년 넘게 어머니 등골을 빼먹으며 쌓아 올린 헛된 꿈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건 사기도 강탈도 아닌 완벽한 법의 심판이었습니다. 변호사님, 수임료는 나중에 드릴 테니 제발 방법 좀. 수임료는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패소할 게 뻔한 소송. 저는 안 맞습니다. 돌아가시죠. 현준과 미진이 쫓겨나듯 변호사 사무실을 나올 때 그들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정말 어떻게? 카드값은? 미진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젠장. 현준도 절망에 빠져 머리를 감싸쥐고 주저앉았습니다. 금화가 쳐놓은 법적 그물망은 너무나도 촘촘하고 완벽했습니다. 빠져나갈 개구멍 하나 없이 그들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쫓겨나듯 나온 현준과 미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택시를 잡아타고 곧장 서울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현준은 병실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간 2인실 병실 안엔 어머니 박금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 박금화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고요하던 병원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놀란 안내 데스크 직원이 벌떡 일어나 달려왔지만 눈이 뒤집힌 현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보호자님, 진정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다른 환자분들께 방해되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뭐, 조용히 하라고? 지금 내 속이 숫덩이가 됐는데 조용히 하게 생겼어? 내 어머니가 여기 입원해 계신단 말이야. 근데 어디 가셨냐고. 현준이 안내 데스크의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쾅쾅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모니터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박금화 환자분은 현재 면회 전면 금지 요청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라도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현주는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면회 금지? 아들이 면회 금지라고? 이게 말이 돼? 규정이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직접 요청하신 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미친. 다 비켜. 내가 직접 찾아갈 거야. 현준이 데스크 위에 놓인 볼펜통과 서류 뭉치를 팔로 휩쓸어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집기들이 나뒹굴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 서너 명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이거 나. 손 떼. 떼라고. 현주는 보안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짐승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미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아이고 어머니를 외치며 통곡을 했죠. 흡사 난장판이 된 시장통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현준의 양팔을 꺾어 제압하고 밖으로 끌어내려는 찰나 차 실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잠깐, 그 손 놓으시죠. 차 실장의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로비를 갈랐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멈칫하며 현준을 놓아주었습니다. 현준은 옷매무새가 엉망이 된 채 씩씩거리며 차 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차 실장, 당신 잘 만났다. 당신이 어머니 꼬드겨서 우리 못 만나게 한 거지? 그렇지?
회장님이 오라고 하십니다. 따라오시죠. 차 실장은 현준의 비난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등을 돌려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현준과 미진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허겁지겁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지만 현준의 거친 숨소리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들어가세요. 단 소란 피우시면 바로 끌려나갑니다. 현준이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창가 침대에 힘없이 누워 링거를 맞고 있는 금화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술의 여파로 얼굴은 창백했지만 창밖을 응시하는 눈빛만은 서슬 퍼런 칼날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금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 내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현준이 반가움과 원망이 섞인 목소리로 외치며 침대로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금화의 싸늘한 눈빛에 압도되어 발걸음이 저절로 멈춰섰습니다. 그 눈빛은 아들을 보는 어머니의 눈이 아니라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하세요? 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현준이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도 뺏고 차도 뺏고 재산도 다 재단에 넘기셨다면서요? 그게 진짜예요? 하나뿐인 아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드는 게 어머니가 할 일입니까? 금화는 아무 대답 없이 링거줄을 타고 떨어지는 약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침묵에 미진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해보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수술하실 때 여행 다녀오라고 하신 건 어머니잖아요. 그제야 금화가 입을 떼지 않고 눈짓으로 차 실장을 가리켰습니다. 차 실장이 품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금화 앞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긴 말 필요 없다. 이것부터 보거라. 금화의 낮은 목소리가 병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차 실장이 화면을 터치하자 익숙한 SNS 화면이 떴습니다. 그것은 미진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올라온 몰디브 샴페인 파티 라이브 저장 영상이었습니다. 저건 내 인스타. 미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눈부시게 파란 몰디브의 바다와 호화 요트, 그리고 그 위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보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현준과 미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여기는 몰디브입니다. 건배. 어머니 유산 덕분에 우리 진짜 부자 됐어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화면 속 현준이 카메라 렌즈에 샴페인 잔을 들이대며 소리치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실시간 댓글들이 올라오는 화면 위로 미진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찢어놓았죠. 언니들 부럽지? 시어머니 수술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에이, 차라리 빨리 돌아가시는 게 우리한텐 개이득인데? 안 그래? 이게 다 신의 뜻이지. 맞아. 오래 사시면 병원비만 나가고 골치 아파. 그냥 이번에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우리한테는 이득이지. 좋아요랑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동영상 속 두 사람이 전 세계가 보란 듯이 떠들어대던 패륜적인 대화가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하며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미진은 비명을 지르며 입을 틀어막았죠. 이걸 어떻게라니? 네가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직접 올린 거 아니냐? 전체 공개로 말이다. 차 실장이 싸늘하게 비꼬았습니다. 금화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냉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현준을 꿰뚫을 듯 응시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라고
아주 생중계를 했더구나. 덕분에 병원 침대에 누워서 아주 잘 봤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이건 오해예요. 술김에 그냥 팔로워들한테 장난으로. 장난? 너희가 카메라 앞에서 내 죽음을 빌고 있던 바로 그 시간에 나는 수술대 위에서 심장이 2번이나 멈췄었다. 금화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라는 것들은 그 시간에 축배를 들고 있어 내 목숨값을 계산기로 두드리면서 현주는 할 말을 잃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만 뻥긋거렸습니다. 제 손으로 찍어 올린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미진이 울먹이며 침대맡으로 기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너희들 사전에도 그런 단어가 있었니? 미진이 금화의 다리를 붙잡으려 하자 금화는 더러운 것이라도 닿은 듯 다리를 확 빼버렸습니다. 현준이 너 수술 전날 밤 기억하느냐? 금화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현준이 고개를 푹 떨구었습니다. 간호사한테 수술 동의서 던지면서 뭐라고 했지? 죽으면 병원 책임이다. 귀찮게 하지 마라. 그렇게 짓거렸지? 그건 제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경황이 없어? 금화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억눌러왔던 눈물이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식을 끊어내는 어미의 피눈물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유산이다. 금화가 태블릿 PC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찍어서 만천하에 공개한 너희의 추악한 민낯말이다. 평생 이 영상을 보면서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거라.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정말 갈 데도 없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현준이 침대 난간을 잡고 절규했지만 금화의 마음은 이미 굳게 닫힌 철문과도 같았습니다. 내 입에서 험한 말 나오게 하지 마라. 더 이상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내 핏줄은 그날 수술실에서 다 말라버렸다. 금화가 고개를 돌려 차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차 실장, 뭐해? 당장 이것들 끌어내. 네, 회장님. 차 실장이 기다렸다는 듯 보안 요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요원들이 들어와 현준과 미진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나가주세요.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나, 어머니, 어머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저 며느리잖아요. 제발요. 두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금화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린 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현주는 어머니가 느끼는 완전한 경멸과 혐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단절의 벽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것이죠. 쾅 하고 병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소리는 마치 판사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복도에 덩그러니 내동댕이 쳐진 현준과 미진은 서로를 쳐다보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들에게는 이제 돌아갈 집도 부모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빚더미와 후회만이 그들의 남은 인생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금화의 병실에서 쫓겨나 복도로 내동댕이 쳐진 현주는 로비 벤치에 털썩 주저앉아 쥐어뜯듯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미진은 연신 콧물을 훌쩍이며 번진 눈 화장을 손등으로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어떡하냐.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나오시는데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 거야? 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데.
현준이 절망에 빠져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 로비 회전문이 열리더니 경찰관 3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현준을 향해 직진해 왔죠. 벤치 앞에 선 남자들 중 가장 앞에 있던 사람이 품에서 수첩을 꺼내며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양현준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현준이 힘없는 눈으로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품에서 경찰 배지와 신분증을 꺼내 눈앞에 들이밀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입니다. 양현준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네, 뭐라고요? 횡령이라니요? 현준이 감전이라도 된 듯 화들짝 놀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요? 전 횡령 같은 거 한 적 없다고요.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지금부터 하는 모든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현준의 항변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미란다 원칙을 줄줄 읊었습니다. 현준은 억울해서 미칠 것 같다는 표정으로 팔을 휘저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오해라고요. 어머니 회사 돈 좀 쓴 게 무슨 횡령이에요? 제가 그 회사 임원이고 어차피 다 물려받을 돈인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고 차 실장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치 저승사자의 명부처럼 두툼한 누런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차 실장은 현준을 싸늘하게 한번 쳐다보고는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형사님, 여기 고소장과 증거자료 원본입니다. 박금화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시고 지장까지 찍으셨습니다. 차 실장이 서류 봉투를 형사에게 정중하게 건넸습니다. 형사는 봉투에서 서류를 꺼내 빠르게 훑어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어디 봅시다. 이건 백화점 쇼핑 내역은 애교 수준이네. 유령 직원 셋이나 만들어서 월급 꼬박꼬박 챙기셨고 인테리어 공사비 3억 부풀려서 리베이트로 꿀꺽하시고 거기다 페이퍼 컴퍼니로 회사 자금 수십억 빼돌린 것까지. 이야, 아주 회사 돈이 곶감입니까? 하나씩 쏙쏙 빼드시게. 형사가 혀를 차며 증거 서류를 툭툭 쳤습니다. 특히 여기 베트남 지사 설립한다고 뻥튀기해서 10억 횡령한 건 아주 악질이네요. 어머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아주 알뜰하게도 해드셨어. 형사의 시선이 미진에게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이미진 씨. 남편이 횡령한 법인 카드로 명품 가방 30개 구입, 백화점 VIP 라운지 이용 내역, 남편과 공모하여 페이퍼 컴퍼니 계좌로 자금 세탁와 부부가 쌍으로 아주 대단하십니다. 횡령 금액의 절반은 사모님이 쓰셨구만요. 미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새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조차 힘들어 보였죠. 그건 남편이 쓰라고 준 거예요. 전 훔친 돈인 줄 몰랐다고요. 여보, 당신이 말 좀 해봐. 당신이 괜찮다고 했잖아. 미진이 현준의 옷자락을 잡고 흔들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현준도 제 코가 석자라 미진을 뿌리쳤습니다. 야, 네가 더 쓰자고 했잖아. 네가 백화점 가서 긁은 게 얼만 줄 알아? 뭐라고? 지금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 무능력한 인간아. 내가 너 때문에 감옥까지 가야 해? 두 사람은 서로를 삿대질하며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이 더는 못 봐주겠다는 듯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커덕, 철커덕.
쌍으로 울리는 수갑 소리가 복도에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자, 부부싸움은 유치장 들어가서 하시고요. 갑시다. 안 돼. 이거 나 못 가. 아들 며느리를 감옥 보내는 엄마가 어딨어. 미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준도 질질 끌려가며 절규했죠. 차 실장님, 어머니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아들이잖아요. 차 실장은 그 꼴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콩밥 먹으면서 너희들의 죄를 뼈저리게 회개해라. 그게 내 마지막 자식 교육이다라고요. 형사들은 짐짝 나르듯 두 사람을 양쪽에서 끼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습니다. 서로 머리채를 잡으려고 허우적대는 두 사람의 추악한 모습이 병원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나가고 병원 로비에는 다시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차 실장은 옷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회장님, 두 사람 모두 체포되어 이송되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침대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던 금화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경찰차의 붉은 불빛을 쫓고 있었죠. 그래, 차라리 감옥이 낫다. 사회에 풀어놔봤자 남들에게 해만 끼칠 놈들이다. 금화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단호함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동시에 감옥에 보낸 비정한 어미. 하지만 그것은 썩은 살을 도려내고 남은 생을 지키기 위한 금화의 피눈물 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를 갉아먹던 탐욕의 기생충들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금화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현준과 미진이 쌍으로 수갑을 차고 끌려가던 그날로부터 딱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에서 파란 죄수복을 입은 현준이 식판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야, 반찬이 이게 뭐야? 콩나물 대가리밖에 없어? 나 양현준이야. 회장 아들이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덩치 큰 수감자가 현준의 뒤통수를 식판으로 퍽 하고 후려갈겼습니다. 아이고, 우리 회장님 아들 나셨네. 야, 여기가 호텔인 줄 아냐? 주는 대로 처먹어. 아,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희들 다 가만 안 둬. 내 변호사 부를 거야. 현준이 발악했지만 돌아오는 건 주변 수감자들의 조소와 집단 구타뿐이었습니다. 현준은 구석에 쭈그려 앉아 왕따를 당하며 울먹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좀 꺼내주세요. 여기 이상한 놈들밖에 없어요. 한편 여자 교도소에 있는 미진은 작업장에서 동료 수감자들과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나 이런 거 만지면 손 다 부르튼다고. 나 몰디브에서 샴페인 마시던 여자야. 니들이랑 급이 다르다고. 미진이 앙칼지게 소리치자 작업반장인 중년 수감자가 미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게 아직도 똥오줌을 못 가리네. 야, 몰디브 댁. 너 오늘 할당량 못 채우면 밥 없는 거 몰라? 어디서 공주님 행세야. 주제 파악 못하고. 아, 내 머리. 이거 비싼 머리란 말이야. 이거 나. 우리 시어머니한테 다 잃을 거야. 일러라, 일러. 시어머니가 너 버린 지가 언젠데 아직도 꿈을 꾸고 있어? 얘들아, 2년 정신 좀 차리게 교육 좀 시켜라. 네, 언니. 미진은 수감자들에게 둘러싸여 쥐어뜯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 사람 모두 1년이 지나도 여전히 헛된 망상 속에 살며 감옥이라는 밑바닥에서도 가장 비참한 왕따 신세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금화의 새로운 삶은 바닷바람이 짭조름하게 불어오는 한적한 어촌 마을에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바다향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린 백반집 주방에서는 구수한 밥 냄새가 피어오르고 있었죠. 금화는 1년 전에 화려하고 도끼 서린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수한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국을 적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얼굴에는 보톡스보다 더 좋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 혈색이 아주 좋아 보였어요. 회장님, 아니 사장님, 아침 준비 다 되셨습니까? 오늘따라 국물 냄새가 아주 끝내주는데요. 주방 밖에서 차 실장이 쟁반을 들고 들어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 역시 딱딱한 정장을 벗어던지고 편안한 옷차림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금화는 국자 가득 미역국을 퍼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차 실장. 아직도 입에 안 붙어? 이제 회장님 소리는 듣기만 해도 머리가 지끈거리니까 제발 사장님이라고 불러. 알겠지? 알겠습니다. 30년 습관이 참 무섭네요, 사장님. 오늘은 주말이라 외지 손님들이 좀 몰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반찬 좀 넉넉히 담아둬야겠네. 우리 집 인심 야박하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 오전 11시가 되자 식당 문이 드르륵 열리며 첫 손님들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금화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밝고 경쾌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은 금세 손님들로 북적거렸고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와, 사장님, 이 된장찌개 맛이 예술이네. 우리 친정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어요. 고등어 구이도 아주 살이 통통한 게 비린내도 안 나고 기가 막히네요.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손님들의 칭찬에 금화의 입꼬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돈 냄새만 맡던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순수한 기쁨이었죠. 네, 갑니다. 많이들 드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말씀하시고요. 한창 바쁜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 차 실장이 우편물 뭉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재단 사무국에서 편지가 왔네요. 이번 장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랍니다. 어머, 정말? 어디 한번 읽어줘. 금화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차 실장은 봉투를 뜯어 편지 하나를 꺼내 읽어 내려갔습니다. 박금화 장학재단 이사장님께 저는 이번에 의과대학에 합격한 김수민입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려던 찰나에 이사장님의 도움으로 기적처럼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저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편지 내용을 듣는 금화의 눈가에 잔잔한 물기가 어린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녀석 참 기특하네. 내 돈이 엄한 놈 유흥비로 안 쓰이고 이렇게 귀하게 쓰이니 얼마나 좋아. 이게 진짜 남는 장사지. 사장님, 현중군과 며느님 소식은 안 궁금하십니까? 차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금화가 뚝 멈춰 서더니 벽에 걸린 메뉴판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메뉴판 구석에는 오징어 볶음이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죠. 현준이 어릴 때 입맛 없을 때마다 밥 2공기씩 비우던 그 메뉴였습니다. 금화는 망설임 없이 매직을 집어들어 그 글자를 북북 그어 지워버렸습니다. 사장님? 차 실장, 쓸데없는 소리. 내게는 이제 밥을 먹여줘야 할 자식이 없어. 내 알 바 아니지. 금화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미련도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결심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실언을 했네요. 오후 3시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가고 식당에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금화는 식당 통유리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따스한 오후 햇살이 식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멀리서 철썩하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바람 참 좋다. 여기 와서 살길 정말 잘했어. 안 그래? 금화가 바다 내음을 깊이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차 실장도 옆에 서서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10년은 더 젊어지셨어요. 이제야 진짜 사장님 인생을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 복잡한 회사 서류랑 씨름할 필요도 없고 미역국 하나 끓여서 나눠 먹는 이 밥상이 나한테는 진수성찬이야. 금화는 수평선 너머로 붉게 물드는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굴레와 상처는 저 파도에 씻겨 내려가고 남은 것은 오직 평화와 자유뿐이었습니다. 아들의 비명과 며느리의 악다구니는 저 멀리 단절된 세상의 소음일 뿐 이제 그녀의 행복을 방해할 수 없었죠. 차 실장, 오늘 저녁은 얼큰하게 동태찌개나 끓여서 소주 한잔 할까? 좋습니다. 제가 안주 기가 막히게 세팅하겠습니다. 금화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바다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그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인간 박금화의 것으로 완벽하게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